거짓말 못해? 그거는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자기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배설을 막 하는 거죠. 이게 조망 수용 능력이 없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가 기분 나쁘다, 이 말을 하면 기분이 좋다를 전혀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 조망 수용 능력이 없으니 사회성이 없겠죠. 그러면 자기만 시원하게 말을 해요. 그러면 독거노인 되면 돼요. 고독 싸움 됩니다. 계속 하세요. 주변에 자식도 나중에 안 올 겁니다. 대화 능력은 계속 흘러가야 돼요. 어차피 윗분들은 돌아가실 거고 옆에 친구는 없어져요. 그리고 밑으로 가야 돼요. 대화는요, 흘러가는 수용성을 갖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나이가 들어도 대화 능력을 잃지 않아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 스피치 교육원 리라이프 연구소 소장 강민정입니다. 관계 커뮤니케이션을 한 17년, 20년 정도 다뤄왔고요. 오늘 이렇게 교양식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인들이 무심코 뱉는 말 중에 사실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교하는 무례한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관례라는 게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추석이나 설날 때 만났을 때 아유 그래도 결혼은 해봐야지, 아유 애는 낳아야지, 인생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그 상태로 이렇게 질의를 하거나 야 한국 사회 안 그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원래 살던 대로 살으면 우리 과학이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부모가 어떤 역할인지는 옛날에 몰랐고 지금은 이제 문화 계몽이 되니까 더 좋은 부모의 양육 태도를 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도 지금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배우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문화로서 접근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삶은 다 바뀐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원적 얘기, 야 겸손해야 돼. 그것도 저는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들은 게 겸손이거든.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겸손은 뛰어날 때 할 수 있는 거야. 아빠가 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자꾸 한국 사회에 겨우 적응하고 맞춰가는 친구한테 어릴 때부터 겸손하다라고 하면 부당한 어른들이 부당해요라는 말을 내가 못하고 자랐다. 그게 내가 그 시점에 아직도 화가 나서 돌아가서 얘기하고 싶다. 불쾌해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걸 내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원적 대화는 커뮤니케이션은 상호관계예요. 서로가 쌍방향인데 그거 자체를 안 알려주는 방식의 교육이란 말이죠, 한국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너무 안 좋은 태도의 것만 한쪽 방향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선은 어떤 제도나 관례에 따라 해야 되는 걸 너무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 야, 살아봐. 돈 없으면 되나. 근데 요즘에는 뭐 욜로족부터 엄청 자기 밸런스를 맞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늙어봐. 네가 안 서럽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원이야, 다 결론적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의 삶을, 자기 경험의 지수를 택하고 산다는 거. 지금 엔데트는 더 많이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은 말을 해도 유독 더 기분이 나쁘게 들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게 묘하게 빡치는 대화거든요. 사과하는데 사과하지 않는 것들. 이런 거. 아, 고객님, 그래요. 불편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아, 죄송하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문제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고객님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뭐 이렇게 웃고 있어요. 근데 죄송한 마음이 뭔가 없어. 그럼 우리 영혼의 탈출을 기분 나빠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빡치는 대화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실제 내용이 다를 때도 있고요. 혹은 자기가 실수하는 부분이 인지를 못해서 실수를 계속하면 상대는 화가 나죠. 그러면 자기가 단기 기억을 안 시켰구나. 단기 기억했으면 적용을 해야 되고, 적용을 해보면 장기 기억화해야 되고, 거기서 좋았던 거. 이 말했더니 상대랑 관계가 좋다. 이 말했더니 상대 되게 불쾌한다. 그러면 그거를 약간 갈래를 나눠서 카테고리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평생 한번 청국장을 끓여서 그 레시피로 평생을 먹는다 생각하시면 어때요? 한 번쯤은 레시피를 공부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인 나에 대한 무의식도 모르고 타인에 대한 무의식도 모른다면 접근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불쾌감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와요.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표면 언어랑 외적 언어가 다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자기 의존성을 계속 드러낼 때가 있어요. 타인이 나를 의존하게 만들어.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원래 밥 사야 되는데, 근데 야, 내가 민정이 밥 사줘야지. 뭐 이렇게. 내가 마치 밥 얻어먹으러 온 사람처럼 계속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의존적으로 만드는 게 기분이 묘하게 나빠요. 묘하게 나쁜 때 있죠. 네가 원래 살 차례였어.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근데 우리가 말을 못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묘하게의 연출들을 살펴보면 어떤 것도 있냐면요. 이 사람의 권위의식이 딱 있어요.
나는 의사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모든 직군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뭐 사람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대로 이 사람은 중요하다라는 거에 진짜 가치 부여를 안 한 거죠. 멘트는 그렇게 했어도 내면의 의식과 체계는 아주 특권의식이 강하다는, 그럴 때 우리는 묘하게 빡칩니다. 그럴 땐 사실 대놓고 빡치죠. 약간 불리할 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묘하게 기분 나쁜 사람들은 말투도 이렇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건 직감적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소리를, 뒤를 그냥 대충 발음하듯,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반갑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고, 반갑던지 말던지 식사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 식사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다 대답하면 초라해지죠. 이게 지금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투만 기분 나쁘지 않고 그 말투에 드러나 의식이 기분 나쁠 때도 월등히 많다. 그게 약간 빡치는 대화,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약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 뭐가 기분 나쁜지 모를 때가 약간 있어요. 제가 어제도 그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연구실에 전화가 왔는데, 지난주에. 근데 지난주에 외부의 세미나를 저희가 주최하는 것들이 있었고, 기업 강의들이 있어갖고, 붙어 막 있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연구실에 광고 전화가 온 거예요. 마케팅 광고 전화가. 근데 저희가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는 소구점이 아니었잖아요. 그 대화에도 TPO가 있어요. 타임이 있고요. 어느 플레이스에서 누구에게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상식이 없는 분이 영업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희가 자료만 보내드리니까 검토를 해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세요 하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3일 있다 또 전화 온 거예요. 저는 일요일까지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는데, 선생님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바빠서요. 다음 주에 제가 필요해서 리뷰한 다음에 필요하면 연락을 드릴게요. 전화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끊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들었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이 선생님, 저한테 선생님, 아니 지난번에 자료 보내달라면서요. 보내달라고 그랬지? 제가 그걸 꼭 숙지한다고 했거나 다시 피드를 명확한 날짜에 준다고 안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라는 여지였잖아요. 요렇게 빡치는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제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보내달라고 선생님이 하셨잖아요. 네가 그 말에 아주 마이너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네가 말해서 내가 줬는데 당연히 피드백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제가 언제까지 피드를 드린다고 안 했고요. 저희가 연구실이 금주까지 정신이 없이 바빠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지금 제가 이거 저희 거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로 녹음했어 진짜. 아니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빨리 끊으려다가. 그러더니 하시는 말이 아니 뭐 그러면 다음 주에 언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약속을 했나 보다 라는 연출이 되죠 지금 벌써.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접근으로 약간 빡치는 대화법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가 마이너하게 동의한 게 전체 동의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 받을게. 그럼 피드 주기로 했지? 네가 나랑 시간을 내서 미팅을 해야지. 이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묘하게 빡치는 대화를 언론기관에 지금 전화를 하셨네요. 라고 했더니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거 녹취해도 됩니까? 라고 했어요. 죄송한데 되게 친절한 듯 지금 선생님이 그 의사를 밝히셨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저는 지금 무슨 의사를 밝혔냐면요. 제가 그거를 먼저 볼 이유가 없으니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보고 필요하면 연락을 드린다는 의견을 몇 번을 했잖아요. 라고 드렸어요. 왜 타인의 얘기를 수용하지 않으세요? 라고 했어요. 귀때기가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걸어 들어오지 않아요. 수용을 해줘야 돼요. A, A-B, B-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A, 완전히 다른 B가 나오면 대화가 요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일반 기관 얘기하면 말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 주위가 그분의 질 나쁜 대화법으로 주변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화병 나서 돌아버릴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선생님, 저는 자료 있으면 보내세요라고 그랬지 제가 그거를 보장하여 언제 미팅을 하고 꼭 피드를 드린다는 말씀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타인의 의견을 왜 경청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끊으셨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제가 전공자가 아니면 아주 마이너한 동의를 전체적 해석의 동의로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한다라는 거를 못 알아차리면 그냥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일상에서 그걸 많이 겪죠. 근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분리해서 뭐가 불편한 요소들이 있겠구나라고 알면 저는 이거에 동의했습니다. 이거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게 월권입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는 만큼 보이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말투뿐만 아니라 빡치는 대화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으로는 이외에 유독 기분이 나쁜 최악의 말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팩트적으로만 접근하시는 분, 사정을 얘기했거나 혹은 팩트적으로 하면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는 제 알바 아니고요. 분리를 딱 해버려요. 저는 그런 관심 없는데요. 이런 얘기들. 근데 누가 뭐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서 선생님은 뭐 미술관 가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너한테 관심이 그렇게 많아서 묻겠니? 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는 사회적 지능을 관계를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하등 그런 거에 가치가 없어라고 하면 그런 답변을 해요. 분리되는 답변을. 그래서 그거를 토각토각 해결주의적으로 말을 하면 굉장히 감정이 많이 상해요. 사적 관계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분이 나쁜 최악의 말투는 팩트 위주로 얘기할 때. 그래서 뭔 말이 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어요? 분위기를 해쳤는데 뭔 말을 하고 싶을까요? 그래서라는 말은 정말 서로 간의 대화에서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뭐 좀 하지 마. 뭐뭐 하지 말래? 이것 좀 줄래? 소금 좀 줄래? 소금 줄래? 해도 돼요. 조금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차이가 뉘앙스를 바꾸기 때문에 그런 조금의 요소, 그 다음에 팩트적인 이성적인 대화법 말고 약간 들어주는 공감 대화법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시에 나오는 것처럼 난 솔직한 사람이라서 거짓말 못해. 거짓말 못해? 그거는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자기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배설을 막 하는 거죠. 입으로 배설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협동, 커뮤니케이션 협동의 원리, 양을 지킨다, 질을 지킨다, 관계와 예절을 지킨다. 그러면 이게 조망 수용 능력이 없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가 기분 나쁘다. 이 말을 하면 기분이 좋다를 전혀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 조망 수용 능력이 없으니 사회성이 없겠죠. 그러면 자기만 시원하게 말을 해요. 그러면 독거노인 되면 돼요. 고독사 하면 됩니다. 계속 하세요. 주변에 자식도 나중에 안 올 겁니다. 이해되세요? 대화 능력은 계속 흘러가야 돼요. 어차피 윗분도로 돌아가실 거고 옆에 친구는 너가 눕고 내가 눕고 너가 눕고 없어져요. 그리고 밑으로 가야 돼요. 대화는요. 흘러가는 수용성을 갖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나이가 들어도 대화 능력을 잃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셔야 되고 조망 수용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가 살피시고 본인 혼자 시원한 생각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종교학적으로 얘기하는 건 것 같아요. 늘 깨어있으라라고 하잖아요. 늘 깨어있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 굉장히 불쾌감을 낳아요. 그러니까 둘이 안 싸우다가 이 남자친구가 무의식 중에 뭐를 해요. 근데 걔가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교학적으로 좀 늘 깨어 있어서 인지하여 행동하는 것을 더 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정성을 100% 인생에 담아 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쩔 때는 그냥 좀 쪽팔린 거 감수하고 어쩔 때는 좀 진정성 있게 살고 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깨어있는 빈도수가 높을수록 내가 의식하여 조절하여 타인을 대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의식이 좀 무의식 중에 있는 무심한 거에 자기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쳤었나 봐. 이거는 돌릴 수가 없잖아요. 늘 언제나. 그러니까 좀 많이 깨어있고 많이 인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상태에서 내가 의도된 생각하는 말을 하는 거지 말을 뱉어먹고 죽는 거는 없어요. 비가역성이라고 우리가 딜리트 버튼이 없어요. 말은 2번 되면 그때부터 의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실장님 문 좀 열어주실래요? 아까 한 번 했어요. 실장님 문 좀 열어주실래요? 2번 했어요. 의미 벌써 바뀌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왜 안 해줘? 이 의미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딜리트 버튼이 없다 대화에. 그러면 내가 의식하고 말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내가 조망 수용 능력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인간이 다 다르고 청국장도 집집마다 달라요. 그러면 청국장과 전혀 안 어울리는 걸 넣으면 대박 맛없겠죠. 그러면 이런 것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의도하지 않은 이상한 말을 하면 분위기 싸하게 이상하게 만들어요. 관계도 이상하게 만들어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쪽팔릴 수도 있단 말이죠. 자녀의 배우자들한테. 그러면 그런 책임성을 느끼면 내가 타인이 호불호에 적합하게 길러져 있는가 사회성을. 그리고 시험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안색이 어떤가 저렇게 말하면 안색이 어떤가. 근데 이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남의 눈치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IQ 말고 EQ라는 감정 지능은 논문용어로 사회적 관계 지능이라 불러요. 그러면 관계 지능 EQ는 어떤 섹션으로 측정되는가를 보면 첫 번째, 나에 대한 감정 인식이에요. 25%예요. 나만 있어요? 소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두 번째, 타인의 감정 인식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타인의 감정 인식을 25% 똑같이 해야 돼요. 너와 내가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있어야 돼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네 번째, 감정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25% 구성돼서 100%로 채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나의 감정, 너의 감정이 있는데 조절을 못해요. 그럼 어른답지 않겠죠. 아무 때나 야시야시하고 화내고 살겠죠. 그죠? 그리고 타인을 격려하지 못하겠죠.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귀했는데 조절하고 활용하고 인간이 이렇게 서로 맞대는 힘을 아는 분은 어려운 일 잘 겪었어. 이따 내 밥 살게 힘내자. 라고 할 거고요. 그런 태도가 없이 살면 조절과 활용은 없고 50%만 있겠죠. 아, 저 사람 기분 나쁘겠다 지금. 힘들겠다. 뭐 나도 나빠. 조절하고 활용은 안 해. 그러니까 사람은 잘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타인의 감정 잘 읽고 조절하고 활용하는 것까지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아, 누군지 짐작은 하는데 표현하거나 조절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농도가 다 달라요. 근데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되고 싶을까요? 다 조금씩 수치를 가졌음 하죠.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답이 사실은 뻔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인지 교육을 안 했으니까, 아, 내가 내 감정만 너무 치우쳤구나. 그러면 타인 감정 읽기라는 섹션은 어떻게 저희가 측정하는가요? 내가 무엇을 말했을 때 상대의 안색을 살핀다. 살피면 눈치 본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혼자 섬에 의리여리한 집 짓고 병원 짓고 의사 교수 다 불러다 사는 게 아니면 사회는 사회화된 행동을 서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안색을 살피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쁜가 기분 좋은가 살펴야 되고 그거 단발성으로 이르면 안 돼요. 그러면 나이 50이 돼도 어른 같은 어른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 단기 기억하고 또 다른 타인이 만났을 때 적용해보고 내가 지난 연애에서 실패하지 않은 걸 이번에 해보려고 노력하고 더 나아지려 노력하고 그거를 좋다라고 하면 수용해서 장기 기억으로 고착시켜야 돼요. 그 노력은 어른이 해줘야 돼요.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 못 데리고 삽니다. 네. 최근에는 메신저나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상대방한테 답장 부담을 주는 습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면대면이 아니고 비대면 대화잖아요. 사실은 면대면하고 비대면 중에는 우월한 건 면대면 대화입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비대면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비대면에선 굉장히 나이스했는데 만났는데 그 대화 태도가 아니야. 이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가려질 때도 있어요. 장점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차피 면대면으로 만나는 일이 큰 일들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코 비대면에 의존하면 우리는 경험 지수를 쌓을 수가 없어요. 타인에 대한 레퍼런스도 쌓고 타인에 대한 오해를 줄여나가는 레퍼런스를 각자가 가져야 내가 중역이 됐을 때 타인을 직접 만나는 면대면에서 파워를 일으킬 수 있는데 계속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대학생들도 MZ세대도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온라인상으로만 대화하고요. 웹상으로 뭐 프로젝트 서로 나누고 실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PT해야 되는 인간 심리를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워크로 만나려고도 안 해요, 대학에서. 그래서 인테리어과에서 심리 커뮤니케이션을 의뢰 주시고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나서 설득의 기조를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인식조차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뭔가 결정한다는 것도 머리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의존적으로 저것을 비대면을 의존적으로 하는 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아까 협동의 원리 4가지만 잘 지켜도 괜찮은데 이 대화 태도가 이응이응이라는 대화 태도가 타인한테 협동의 원리에 맞나? 양과 질? 아, 고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더 협력적인 대화가 네 알겠습니다보다 더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 대화만 할 때 얘 뭐지? 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저도 얼마 전에 당한 것 중에 하나인데 누가 이름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가까운 개인적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이름만 소장님 어쩌라는 거지? 불편한데? 왜 불편할까요? 용건을 말하지 않아서. 이거 용건을 말하지 않은 게 왜 불편할까요? 이름은 불렀는데. 상대방이 본인 중심으로만 너는 내가 맞아요. 응답하기
때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은. 그 강요 너무 잘 짚으셔서 강요도 있고요. 떠보는 것 같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상대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뒤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날 부르지? 불편하죠. 아까 뭐라고 했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사람은 안전하고 건강하다 느껴요. 근데 이름만 불러놨어. 몇 년을 연락을 안 하고. 그럼 얘가 왜 연락을 했지? 뭐 때문이지? 불안하죠. 우리는 예측 불가능하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불편함은 불안이 움직인 거예요. 이거 불편하다. 뭔 얘기하려고 그러지? 난 이 사람 안 친한데? 그리고 이름만 불러. 그래서 제가 말씀하십시오. 네,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불렀으면 말을 해야지 라는 뜻인데 이게 상대가 이 대화가 왜 불편한가를 알아차리면 우리는 예측 가능한 대화, 예측 가능한 사람, 이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에 사람이 돼줄 수 있다는 거를 자꾸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름만 불러두고 아무 말을 안 한다거나 불안하게 하는 거를 모르는구나. 이걸 좀만 알아차리면 좋겠다. 의도 안 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인 아까 이론들에 다 적합한 반응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초반에 MZ세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회사에서 MZ세대와 기성세대 갈등이 많다고들 하세요. 가장 큰 갈등 상황은 무엇이 있나요? 사실 의식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위계도 있고 조직이나 관계의 힘을 굉장히 믿고 상호작용의 힘을 크게 믿고 있는데 MZ 친구들은 상호나 소속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기관을 통해 내가 성장하는 거지 얘를 뭘 하는 거가 없고요. 그 다음에 팀워크에 대한 부담감이 많고, 그러니까 의식적인 게 굉장히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지금 MZ세대는 코로나도 겪고 집 식구도 많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가족 간이나 이런 것도 너무 적어진 것 같아요. 우리 옛날보다. 그리고 저희도 우리 더 윗세대보다 적어졌죠, 사실은. 그러니까 상호 관계가 얼마나 긴밀할수록 우리가 윤택해질 수도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친목이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아예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시간 됐으니까 갖겠습니다. 일이 남아있는데 간다는 거나 팀워크가 상관이 없는 거죠. 내 시간만 그냥 채운다는 개념일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연구원한테 보통 이제 들어오면 연구실에 음악을 좀 켜놔요. 켜놓는데 늘 제가 켜요. 좀 먼저 오면 좀 켜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눈치코치와 사회적 관계 능력인데 주변을 못 살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늘 켜요. 그러면 그때는 또 안 켜서 제가 이제 그거 좀 켜줄래? 라고 해서 음악이요? 이러는 거예요. 음악이요? 이렇게 어조가 위로 올라갔어요. 음악을 왜 켜요? 혹은 내가 왜 켜요? 약간 이렇게 들리죠. 음악이요? 오늘 소장님 놓쳤나 보다. 내가 켜야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음악을 제가 왜 켜요? 이런 친구는 아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냐? 어투가 잘못돼서 내가 왜 그거 해야 돼요? 합리적 이유를 대주세요.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MZ세대를 기성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 친구들은 명확한 이유를 좀 알아야 움직이기 편해요. 합리성에 좀 초점이 돼 있고 효율성에 초점이 돼 있고 내가 이해돼야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명료함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볼 때 되바라지게 왜요? 라고 물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명료성을 원하나 보다라고 이해하셔야지 저희가 기성세대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의식과 가치를 바꿔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요?라고 물어보면 원래 왜요?라고 말하면 안 되죠. 왜요? 걔가 지혜가 있어야 되죠. 저기 소장님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제가 궁금한데요. 목표나 방향이 뭘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언어 능력이 우리가 있어요? 우리 셋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리더십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뭐가 궁금해? 이게 어떤 효과를 낼 건지가 궁금해? 아니면 왜 하는지가 궁금해? 라고 빨리 물어봐야죠. 디테일한 질의를 해서 이 친구가 왜요? 이게 나한테 오해하지 않고 나를 공격한다 생각해서 던지는 게 아니고 너가 궁금한 게 그지 뭐지? 이게 어떤 효과를 내는지 궁금해? 그러면 뭐 내가 설명할게.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데 그것도 좀 잘 안 되죠. 되바라졌네? 뭐 이렇게 되죠. 쌓이죠, 어느 순간.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MZ세대도 더 좋은 아까 얘기했던 리더들이 갖고 협의적인 대화 태도를 배워야 된다 생각해요. 정말로. 이거는 기성세대가 무조건 잘하진 않아요. 서로 배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내가 이런 무례한 말투를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제가 늘 얘기하지만 메타인지의 촬영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남자친구랑 대화하는 거 녹음하십시오. 남편하고 대화하는 거 녹음하시고 자녀랑 대화하는 거 녹음하세요.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 굉장히 큰 대표님이 오셨어요. 여자분이신데 딸이 초등학생인데 따님이 서점을 갔다가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라는 오은영 박사의 책을 선물하더래요. 엄마 이것 좀 읽어봐. 아들이 또 엄마 이것 좀 읽어봐. 두 자녀가.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그분이 이렇게 되게 큰 회사 대표예요. 되게 바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물질적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으니까 최선 다해서 양육하니까 되게 잘하고 있는데 저 딸은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가 의아했던 거야. 그래서 멀리서 주 1회씩 관계법 수업 때문에 오셨는데 첫 번째 관찰 수업을 해요. 그분의 피드를 이렇게 찍어요. 근데 약간 감정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을 잘 못 느껴요. 아까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했죠. 상대가 이 말을 하면 불쾌하고 유쾌하지 않을 수 있고 뭐 이런 걸 못 느껴요. 그리고 상대가 슬프면 마음이 상심이 크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수용받지 못하면 자기 부모의 행태, 관계 유산이 안 좋으면 본인도 감정을 싹 닫고 살아요. 왜? 수용 안 받아봤으니까 감정을 낼 수가 없어요. 아팠거든. 그러면 봉제해서 살죠. 그럼 봉제한 걸 모를 수도 있고 혹은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가 나오면 코티졸이라는 성분이 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갉아먹는데요. 상처를 입힌대요. 그러면 무감각해져요. 그럴 수도 있고 아까처럼 단기 기억을 자꾸 안 시켜요. 이러면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훈련해야 되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죠. 이게 유형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을 인지시키는 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시키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관찰 카메라를 찍고 대화하는 걸 그냥 찍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반응하고 어디서 공격적 자세를 취하고 걔가 공격적 자세를 취할 이유가 뭔가, 그러면 어떤 방어기제가 건드려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따님하고의 대화를 녹음해오라고 했어요. 녹음을 해왔는데 그걸 딱 듣는 순간 본인이 기절하셨죠. 어머니 이게 지금 딸한테 비난을 한 거죠? 저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몰라요. 객관적인 시선을 본인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과학적으로 데이터로 녹음하셔야 돼요. 마음의 문제 아니고 표현의 문제라고 해서 이 친구가 딸이 가방을 또 학원에다 두고 온 거예요. 엄마는 걱정을 하죠. 근데 제가 같이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고 욕망을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이분이 딸을 걱정한다고, 엄마가 얘기했지. 너 한 번씩 더 체크업하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생은 챙겨왔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비난과 비교가 들어갔죠. 그럼 걔는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근데 본인 어머니가 얘가 비난인지를 못 알아차려요. 근데 사실 이 엄마는 챙겨오랬잖아. 엄마가 또 가야 되잖아. 짜증나잖아. 사실 이거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욕망은 어떤 걸 수도 있을까요? 부모로서 걱정, 미안함일 수도 있어요. 혹은 걔가 챙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늘 언제나 들어가서 챙겨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딸에게 대한 부탁일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욕망으로 얘기하면, 지은아, 지은이가 가방을 또 놓고 오면 네가 당황하잖아. 근데 그때 엄마가 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너가 지은이가 당황할 때 엄마가 돕지 못한 게 엄마는 또 불안해. 그래서 지은이가 지은이 걸 잘 챙겨야 엄마가 네 걱정을 좀 덜 하거든. 너가 당황할까 봐 엄마는 그게 염려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이걸 염려로 알아듣는데, 이 욕망에 대한 걸 얘기를 안 하고 머리로 얘기를 하고 비난, 평가, 충고, 조언을 하면 우리는 안 들어가요. 어떤 얘기도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욕망으로 얘기하세요가 있었어요. 계속 매주마다 미션을 주는데 그 다음에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잠잘 때 재우는데, 엄마 근데 엄마 변했어. 너무 좋죠. 근데 감정을 못 읽는 엄마도 훈련하는 거죠, 지금. 그럼 초기에 변했어라는 건 너무 희소식이에요. 근데 뭘 물어봐야 되냐면, 감정이 묻은 엄마 밑에는 관계유산이 안 흘러가요. 그럼 이 아이가 변한 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나쁘게도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얘를 알아차려주는 질문을 해야 되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이 변했어? 그게 어떤 의미야? 좋아? 아니면 기뻐? 아니면 슬퍼? 막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좋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좋아? 라고 하면 얘도 몰라. 감정을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면 안전하다 느껴? 아니면 엄마가 지은이를 더 많이 사랑한다 느껴? 해줘야죠. 이거를 해주는 게 아이를 가르쳐 주는 것 같죠? 아니요.
당신 어른부터 빨리 계속 배우라고요, 감정을. 그래야 자연스럽게 아이가 흘러가요. 그럼 이 아이가 이 훈련을 안 하고 크면 누군가와 연인 사이가 됐을 때 계속 가치관 얘기만 하다 끝날 거예요. 실제 자기의 용기 있는 속마음, 난 오빠한테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런 말을 못 한단 말이죠. 뭐 건강하지가 못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진솔함에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뭐 무례한 말투를 쓰는 경우도 우리가 뭐 다 잘 살펴봐야 되고, 무례한 말투를 의도적으로 기분 나쁜 거를 아는데 쓰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누가 질의할 때,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세미나 들어가기 전에 질의할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스태프분한테 막 물어봤더니 저는 아직 질의 안 했거든요. 막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그 대답을 듣고 다른 사람이 질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싸가지 없게 말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거고요, 이건가요? 그랬더니 아까 공지 여기 적힌 거 안 읽으셨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저기 있잖아요. 저거 안 읽으셨어요? 뭐 더덕더덕 붙였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를 다 읽어요? 저기 있는데 저거 우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질의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저거 읽으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 타박이 무서우니까 상대들이 이렇게 얼었어. 눈치를 보고.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공적 언어 연단에 딱 올라왔는데 말투가 바뀐 거예요. 너무 공손하게. 그게 질이 제일 안 좋을 때. 내가 의도적으로 이 말을 하면 나한테 질문이 안 오게끔 하고 되게 싸가지 없고 내가 폴스를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걸 알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공손한 태도로 격식 있는 것도 알아. 그걸 갖다 써요.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싸가지 없는 말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뭔지 아시죠? 맥락은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 좀 덜하면 되고, 아니면 누군가가 어딜 갔는데 계속 떼떼대요. 그러면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 죄송한데요, 제가 뭔가 불쾌하게 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 죄송한데 의도는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라고 하고 미안해하면 인지한 거잖아요. 그 전에 비난이란 도구를 쓰면 선생님 서비스 하시는데 이따위로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제가 뭘요?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화의 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이왕이면 이 사람이 인지 못하면 한 번의 기회를 줘서 내 쪽으로 좀 당겨올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이 그래도 말태도가 안 좋다. 그러면 선생님 죄송한데 하나도 안 좋아요. 쿠션 언어 쓰는 거예요, 격식 있게.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좀 불편해서 그러는데 담당자 좀 바꿔주실 수 있어요? 저는 바뀌면 상관이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쿨하게. 근데 얘가 격식이 없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불편해서 그런데요, 담당자 바꿔주실 수 있어요? 안 바꿔주겠죠, 이 말투로 하면. 그래서 쿠션 언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쿠션 언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격식 있게 말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발성, 발음, 호흡 이런 게 너도 보호하고 나도 보호하는 언어로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례한 사람들이 유독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은 주저함이 많죠. 대답할 때, 네네네, 네네네. 막 네네도 급하게 빨리 하고, 말도 빨리 하고. 왜? 우리 긴장하면 말이 빨라지거든요. fly, 날아가요. 그리고 얼어요. freeze 해요. 이런 현상들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긴장하면 fight, 싸우려고도 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그냥 뇌에 일어나는 3F예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만만할 때는 우리가 얼고, 긴장하고, 관계나 발표에 불안이 있으면 말도 빨라져요. 그럼 그걸 우습게 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신감 있게 못 비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말 잘한다라는 경우를 볼 때 말수가 없어요. 근데 말수가 없는 게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막 나대면서 말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의 범위는 명료성의 범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승인하고 조율하고 감정을 헤아리고 다 들어가요. 근데 사적 대화의 명료성만 있다 미쳐버릴걸요, 그 가족이? 근데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 감정을 조절하고 수용해야 돼요. 그러면 명료성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타인하고 대화할 때 이 사람이 명료할 것도 명료하게 대답 못하면 우리는 짜증이 나죠. 그럼 횡설수설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말투도 네네네네 아니고 네라고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명료성을 빨리 갖추고, 그 다음에 공감하는 영역까지 수용하고, 내가 생각을 말하지 않고
자꾸 욕망적으로 말해서 부탁하려고 하고, 뭔가 타인이 나한테 만약에 이렇게 해요. 소장님, 저기 자주색 진짜 잘 어울려요. 막 이렇게 얘기해. 너무 잘 어울려. 이러면 진짜 칭찬이죠. 근데 선생님은 되게 저기 레드 계열 좋아하시나 봐요. 레드. 뵐 때마다 레드 계열 입네요. 근데 뭔가 평가받은 것 같죠. 늘 항상 레드. 그죠? 그러면 네가 뭔데 철학적으로 나를 평가해. 내가 뭐를 입든 그지처럼 입든 뭔 상관이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할 때 네, 좋아요. 너무 착한 거죠. 근데 착하지 말고 못되라는 아니고요.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저 칭찬하는 거 맞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달려오는 트럭을 딱 마감만 주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저 지금 비난해요? 왜 상관해요? 내가 옷을 입다. 이건 아니고, 저 칭찬하는 거 맞죠, 선생님? 에이, 설마, 지금 구박하는 건 아니죠. 내 돈 주고 샀는데. 아니면, 혹시 과장님, 혹시 저 레드 하나 사주려고 물어봐요? 뭐 이렇게 하면 부담 주죠. 약간, 이렇게 다가 막 멈추게 하는 질의. 그러니까, 좋은 질의는 상대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나한테 과격하게 돌격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뭐가 불쾌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죄송하긴 뭘 죄송해. 네 불쾌함이 내가 죄송해. 내가 불편해. 근데도 쿠션 언어 쓰고 말하는 거는 내가 더 격식 있게 하면 내 바운드를 함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진짜 배려하는 말투와 나를 만만하게 보게 하는 말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느끼지 않아요? 뉘앙스라는 거. 표면 언어에 굉장히 친절한데 이면에 인정이 없어요. 수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의 얘기할 때 앞에서 하는 A를 다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B를 얘기해요. 약간 빡쳐요. 왜요? A 다시, B 다시, 막 이렇게 가야 돼. B 다시,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앞에 걸 싹 치우고 다른 걸 전개해요. 계속 퍼붓는데 얘가 날 수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래 다음 거, 막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만만하게 본다는 건 우리가 표면 언어 말고 이 사람이 존중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거의 다 알아요. 가스라이팅 요즘에 많이 하니까 이제 아시죠? 이제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가스라이팅 이거예요. 부모가 돼서 상대의 죄책감을 계속 효도를 못함에 대해서 부모도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부모도 모두 성품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 계속 자식의 죄책감을 건드시는 분이 있어요. 가스라이팅이죠. 내가 엄마가 죽어야지. 이 나이에 어떻게 살아? 엄마 죽어야 돼. 엄마 지금 기억을 못 해. 조금씩 치매가 오는 거야. 엄마 죽어야 돼. 아이가 그 40대, 50대가 일터로 돌아가면 집중을 못 해요. 엄마 죽을까 봐. 그러면 이 죽음을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라고 하면 건강하지 않죠. 그러면 이게 엄마야. 또 죽음에 대해 걱정에 대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가스라이팅이야. 너가 효도를 다해야지. 나 죽기 전에. 근데 10년 살아. 근데 뭐 짧게 살아 길게 살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효도해야 돼? 너 지금 죄책감 느끼지? 더 많이 느껴. 더 많이 느껴. 그리고 상대를 수치심을 느끼게 해요. 굉장히 안 좋겠죠. 수치심 있고 만만하게 볼 때 또 하나가 죄책감. 뭐 죄책감이라고 하는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책임감을 계속 줘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책임감.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근데도 또 책임감을 줘. 딸로서. 네가 아내로서 책임감이 있어야지. 이미 한껏 양의 곰 2마리를 했는데 또 책임감을 줘. 이거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책임감이나 죄책감을 가족 간에도 주면 모르는 채 하세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아이를 낳고 자라면 3살까지 아이들이 빵긋빵긋한 웃음에 모든 부모는 효를 아이는 다 했다라고 본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되바라지게 부모를 모시지 않고 살아가자 이런 뜻은 아니고 내가 독립적이고 나답게 살아가야 되는 영역을 부모도 남일 수 있어요. 침범하게 두지는 말아라. 그 정도의 멘탈이나 그 정도의 뭐 이론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나의 삶을.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라는 가스라이팅, 뭐 수치심이라는 거, 자극하시는 거, 그 다음에 책임과 죄책감, 이런 부분들을 꼭 같이 살피면서 대화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나에게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해요. 특히 직장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 이제 끊을 수 없는 사이에서 적절한 대처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는 이걸 꼭 대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주 소시어적인 사람을 대처할 수는 없어요. 아주 소시어적인 사람은 정신과에도 상담 안 한단 말이죠. 근데 뭘 어떻게 일개 내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가서 뭉개지겠죠. 근데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이 조직에 10년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 그러면 못 나가죠. 그럼 못 나가면 거기서 처참하게 효능감이 낮아지면서 비굴하면서 다시 회복되지 못할 자존감을 거기서 겪어야 돼요.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동하고요, 페이가 작아졌어요. 근데 다른 가치가 있잖아요, 퀄리티가. 그럼 그거를 결단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른으로서 자기 결단을 못 믿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느냐. 아무도 정답을 있어야 된다는 정답을 주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게 최상이다라고 믿고 있고 그거를 못 놓는 거면 그거는 내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정권은 그대들에게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정신과적으로는 이제 가족들은 그냥 멀어지세요, 거리 두세요라고 말하잖아요. 충분히 거리 둘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아, 남들이 없어. 내 주변에 내가 맨날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하는 버릇이 생겼어. 그랬더니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나를 집요하게 관리해. 불편해. 그럼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매일 전화해서 미주알 고주알 했던 게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 매일 전화할 거 3일에 한 번 전화하시고요. 3일에 한 번 할 거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시고 다 얘기하시고 싶은 거 부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 통제력은 가져야 내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안 하고 외로울 때 엄마 찾고 엄마가 외로울 때 나는 안 있어준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내가 만들고 있는지를 꼭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처법을 할 때는 인간은 의식한다고 인식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골방에서 인간 심리학을 100권 읽는다고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두 번째 단계가 인지예요. 첫 번째 단계는 경험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뭐 이런 강연을 보고 오시는 분들은 관계 커뮤니케이션을 들으러 오시거든요. 그거는 상급 단계예요. 발성 발음이나 표정이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 있어요? 공고해져요, 이상하게. 그죠? 표현은 되게 안 좋고. 그러니까 발성이나 표정이나 따뜻한 온도, 냉소적으로 눈을 쏘지 않고 냉소적인 말투를 이렇게 쏘지 않고 그냥 친절하게 말투를 할 수 있는 이 태도가 있어야 되고, 이 기술에다가 인지가 얹어져야 되는데 인지는 기술법이 아니에요. 타인을 다루는 기술, 설득을 하는 기술, 이게 아니고 사람에게 연결되는 방법, 사람을 읽는 방법, 나라는 사람을 아는 방법이 연결 통로가 돼요. 근데 제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니 인간에 대한 레시피를 좀 공부하시고 나만의 인간 레시피를 하나쯤은 만들어 두세요. 딱 1년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하거든요. 아니면 무차별하게 통제하는 사람 만나면 기분 되게 나쁘고 끌려다니고 또 지 자랑만 하는 사람 만나면 또 욕하고 다니고 막 기분 나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통제하는 사람을 보면 심리학 책에도 나와 있는데 자기 언어를 아기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그게 되게 소중하게 어떤 가치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모르면 내가 인정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돼서 되게 과시적으로 드러나요. 나 여기 있어. 나 이만큼 자리하고 있어. 막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해하면 아까 해석적 힘이 있으면 이 사람이 그냥 밉지만은 않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하면 아니 나를 통제하면 뭐를 얻어? 저는 이렇게 해요. 아니 근데 나를 통제하면 뭐를 얻어? 이렇게. 그러면 내가 뭐 좋은 질이 뭐를 얻지? 아 내가 지금 저분을 강의하면서 통제하면 내가 내가 지금 나약한 마음이 있었나?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생각해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통제적으로 얘기하세요? 이게 아니고 조금 더 여유를 부리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거 유년기에 건강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 그거를 내가 이 사람도 그게 징벌이나 똑같은 현상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다 비난할 게 어디 있겠어요. 알아차리기만 해도 도움이 되죠. 근데 우리는 나에게 무례함을 줬으니 나도 너에게 충분한 무례함을 줄 수 있어 라는 갑질에 갑을 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인간 레시피를 조금 잘 알고 쌓아가고 공부하고 훈련해도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 한 번에 이런 습관들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부터 연습하면 좋을까요? 제가 연구실을 한 15년 해왔어요. 저도 대화나 발성을 못했던 사람이고 인생에서 저한테 어떤 인터뷰에서 뭐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었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제가 진짜 학수고대한 유학을 갔거든요. 제가 원하는 학교에. 그게 저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더라고요. 저의 터닝 포인트는 뉴욕에 유학을 갔다 그 학교를 갔다가 아니었고요. 저의 터닝 포인트는 제가 언론이 뭔지 모르고 발성 발음을 연습했던 게 내 인생을 모두 바꿨어요 라고 얘기해요. 너무 주저주저하고 나약했던 친구가 남을 존중하면서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거든요. 어느 순간 커피 하나 주문할 때도 짜증되는 알바가
한번 조금 웃으면서 저한테 커피를 전달하는 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순간부터 말의 힘이 너무 큰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이 너무 궁금했고, 문화가 다른 거지 존칭이 있다고 존중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한국은. 그러니까 문화가 뭔가 달라 이 생각을 해서 언론학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발성, 발음의 지배, 표정에 대한 나의 호감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게 먼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되게 차갑게 무표정을 이렇게 타인을 동태와 동태처럼 이렇게 봐요. 너무 이러면서 뭐가 열정이 나고 이러면서 면접을 보고 있으면 누가 뽑아요, 이거를?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듯 말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정제되어진 그 표현의 능력을 좀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 연구실에도 별것도 없어요. 뭐가 있냐면 한 달에 한 권, 달랑 한 권 책 읽기가 있어요. 1년에 결국 1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언론이지만 커뮤니케이션 책이 위로 안 가 있어요. 추측해 보실래요? 무슨 책이 먼저 있을 것 같아요? 인문? 저는 고전문학? 고전 문학도 아니고요. 인간 심리학 책. 오은영 박사가 어떻게 얘기할까, 아니면 최인철 교수님이 얘기하는 인간의 프레임이라는 거, 뭐 어떤 각도로 인생은 행복도를 느끼나,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근원을 알아야 걔를 채울 거 아니에요. 그죠? 걔를 무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영역을.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원 오브 원은 김단 작가의 관계력이란 책이에요. 박상미 교수 뭐 우울도 습관입니다. 이 책보다도 월등 위에 있어요. 그러면 타인에 대한 이해의 눈은 결국 나에 대한 이해의 눈을 만들고, 내 방어 기제를 알아차리게 만들고, 내가 왜 이렇게 본때 없는 말들을 해나가나, 왜 내가 상대가 궁금하지도 않는 얘기를 막 너불너불 대고 있나, 그리고 돌아서서 창피해요. 아,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상대가 나랑 어떤 신뢰도가 있는지 몰라. 우리 인간의 신뢰도도 5단계로 약간 나눠요. 1단계는 식사 한번 해요. 그러면 스팸 처리야. 언젠가 하겠지. 2단계, 언제 식사해요? 가을쯤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3단계는 식사해요? 라고 하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어때요? 뭐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 단계. 밤에 전화 와요. 7, 8시에. 이 사람 왜 전화했지? 이거랑, 전화 얼마나 하네? 이거랑 밤 11시, 12시에 급한 일 있나 보다. 이러고 받는 거랑 신뢰도가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단계에 안 맞게 내 막 사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불편해지죠. 그래서 누가 뭐 얘기하면, 저거까지 왜 나한테 얘기해? 이것도 신뢰도의 단계를 알았다면, 이건 신뢰도에 맞지 않게 저 사람이 좀 선을 넘어 대화의 주제를 정했구나. 그래서 내가 불편하구나. 이렇게 느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모르면, 난 그냥 불편해, 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대화 소재를 정할 때, 이게 불편할 수도 있겠다. 가늠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대화가 되게 구체적 이론들이 다 정립이 돼 있고, 거기서 삐끗 나갈 때 우리가 현상에서 기분이 나쁘구나, 그것 때문이겠구나, 그런 느낌을 드시죠. 요거를 많이 채우면 사람 많이 변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런 렉처 교육을 저희가 대학교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성 변함을 월등하게 표정이나 카메라 테스트로 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권 심리학책 딱 6개,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책 딱 6개 표현으로 가면, 내면과 외면이 1년 정도 되면 내 인생 살아가는 3, 40년이 훨씬 안정적으로 기로가 잡힐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한 술에 배부른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의 대화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생각보다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이제 인지하시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소리공학적으로 중저음이 있으면 타인이 굉장히 따뜻하게 듣는데요. 신뢰감 있게 듣는데요. 이게 이제 소리를 따요. 그래서 소리공학으로 분석을 하면 저음만 있으면 번져나가요, 이렇게 소리가. 그래서 저음만 있으면 번져나가고, 중음만 뜨면 같은 사람의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입안이나 목소리 쓰면 다른 가식적으로 학생 같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메시지가 잘 안 들릴 거예요. 왜? 거기에 집중이 되니까. 그러면 정확한 발음보다 중요한 것은 공기로 나가는 발음이고, 단전을 물어서 중저음을 갖추고 신뢰가 있는 음역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나운서도 아닌데 우리가 음역대를 왜 신경 써야 돼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남자친구랑 너무 사이가 좋다 쳐요. 근데 갑자기 나가다가 슬픈 노래를 막 조용필 걸 듣거나 이승환 거를 딱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아요. 실제로 저는 바이올린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단조의 바이올린 음을 딱 들으면 그냥 인간의 고독감이 콕 하고 느껴져요. 의식했어요? 슬퍼져야지? 아니죠.
인간은 신이 만들길에 무의식적 기제를 많이 갖다 놨어요. 이거를 많이 연구한 게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비폭력 대화, NVC, 그 다음에 5가지 사랑의 언어, 이런 거 외국에서 수백 년 연구돼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프리 영이 얘기했던 아까의 방어 기제, 이런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남이 그렇게 출중하게 임상으로 연구해 놓은 걸 우리가 지금이라도 배우고 쓰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대화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가 이런 인지교육도 함께 필요하다. 기술교육도 함께 필요하고, 그래서 타인을 대할 때 용기 있게 진솔하게 욕망으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어요. 진솔한 욕망을 얘기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당신한테 내가 첫 번째가 되고 싶어 라는 거, 내가 뭐 다 갖겠다는 뜻이 아니고, 오빠가 자꾸 늦어서 내가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거든. 당신한테 안 중요한 사람 같거든. 이거 되게 용기 있어야 해요. 자존감이 높아야 해요. 근데 우리가 약간 빡치는 유형의 대화를 하는 사람들 중을 보면 자존감은 되게 낮고요. 자신감만 높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비교를 계속해요. 대화하는 중에. 나는 비교할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되게 불편해요. 다양하죠. 커뮤니케이션이. 네.